저거 네. 불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이미 여기 나오신 분들은 네. 대부분 다 거짓말이 드러나신 분들이에요. 경로한 적 있냐? 경로한 적 없다. 전화통화 한 적 있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을 한 전력이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구린 상태에서 더 구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엄청 언론을 통해서 뻥카드 많이 치고 이 뭐 대단한 게 대단한 게 나올 것처럼 하는데 막상 멍석 깔아 주면 이상한 헛발질들이 나오곤 했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때 저는 일종의 모종의 이제 시그널이 있었다고 보고 네. 또 묻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딱 했던 것이고 원팀이 되자 원희룡. 네, 그 원희룡의 등장은 저는 고급집니다. 육모방망이의 등장. 아. 육모방망이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원장관이 참전함으로 해서 가장 곤혹스러워진 후보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아 그래요?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각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입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저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같이 그러나요? 앉아서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실시간으로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오히려 지금 저희 방송이 훨씬 더 밀도가 있을 수 있는 건 말이죠. 오늘 출연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청문회에서 그걸 또 증언하고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무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을 3번이나 연달아 하신 연달아는 아니고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래요. 거의 여자친구에 그게 아니라- 준하는 아니 해명을 하게 해주세요.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정말 아니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보면 아니, 되겠죠. 제가요. 포레스트 검프 수준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요 순간에 아니 다 그게 지인이 아니라 있어. 저도 놀랐어요. 네.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40몇 년 됐는데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어느 동창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너 아냐 그러면서 네. 걔가 걔가 걔다 걔야. 그래서 아. 걔가 걔야 그래서 아, 맞더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역시 오랜만에 엘리트입니다. 그럼 이거 앨범 찾아보셨겠네요. 볼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 정말요. 사진 보니까 투명한 그런 친구도 분입니다. 있어요. 네. 초등학교 얼굴 그대로 어른까지 가져가는 제가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조그만 학교에서 네. 학생 수가 적었고 그래서 분교 같은 거였나요? 분교는 아니고요. 네. 조그만 하여튼 학교는 서울에 있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예, 근데 서울에 있는데 작으면 좋은 학교 아니에요? 핵심지학교. 예. 아니 하여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 뭐가요? 유재은 네. 네. 법무관리관은 윤희석 대변인을 기억하고. 당연히 하죠. 거의 사귈 뻔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진수희 장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학 최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청문회 관련된 뉴스들 또 정치권 관련 뉴스 전해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청문회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법사위원장의 말이 가장 길어져가지고 조금 이제 시작이 늦었는데 10시부터 네, 시작이었죠? 10시부터 예.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 증인 12명을 신청을 했는데 당초 이야기했던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출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네.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다. 네. 이종섭 장관, 당시 장관, 네. 박정훈 수사단장, 임성근 당시 1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이시원 동창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 전 네, 또 누구랑 또 친구시라고요? 하이브에 나왔어요 오늘? 이시원 나왔습니다. 이시원 이시원도 네, 거기도 네, 고등학교. 네. 아 친구는 아니고 제 고등학교 하는 후배인데 뭐 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간에 그 브로커가 혹시 당신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죠. 로비했다는 아니,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 아니, 모르겠네. 고등학교는 뺑뺑인데 그건 제 의지랑 다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라니까 지금 모든 역사의 톰 근데 행스 지금은 네. 연락도 안 계속- 하고 뭐 그러신다고 하니까. 아니 하이브도 네. 친하시잖아요. 그 방시혁 의장. 아니 친한 게 아니라 제 친구 사무실에 있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한 분을 지금 대변인으로 모시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한테 공천을 줘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게 쏟아지시죠. 하셨어야지. 그 제 진짜 별명이 유감이에요. 공달 아니에요 공달 공천만 공천만 달라. 달라.
아 근데 공천 안 줘요. 그거를 네. 아 그 아쉽습니다. 뭐라고 그거 참. 자 그렇게 10명이 이제 네, 출석을 출석을 했습니다. 했고요. 근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 출석한 분들 중에서 무려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종섭 전 장관, 네.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한 명이 네. 신범철 전 차관. 이렇게 국방부 세 전 분이 차관. 세 분이 그 증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증언 선서는 거부한다. 다만 증인 선서 거부하지만 성실하게 증언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작할 때 굉장히 말이 많던데 그러니까 이 증언으로 인해서 형사소추되거나 공소쟁이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때는 이제 증언을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서를 또 했다가 나중에 이거 자체가 이제 법정 증거로 쓰이거나 뭐 이럴 수 있을까봐 이제 증인 선서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에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다. 네. 특검법 내용에도 수사 내용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법률상 증인 선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네. 생각한다는 게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측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흔한 일인지 예전에 청문회 해보셨죠? 우리 장관님. 네. 저 해봤죠. 네. 증인 선서 같은 건 보통 기본으로 다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하죠. 네. 국정감사할 때도 다 증인 선서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닌 경우도 있었죠. 가끔 있습니까? 예. 네. 예.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 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네. 똑같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선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증언도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증인 선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위원장과 뭐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혼을 좀 내는 것 같더라고요. 질타를 계속하고 네. 이것도 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거부하는 것 것을 자체로 가지고, 또 네. 고발할 수 있다. 그걸 한번 양심의 자유 검토해보겠다. 문제 아닌가요? 그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네. 잘 법을 모르시는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저거 뭐 솔직하게 얘기 안 하려고 저렇게 선서까지 거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그런 거- 점은 있죠. 그럼 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법을 잘 아는 분이라면. 그거겠죠. 지금 이제 앞으로 공수처 네. 지금 수사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네. 하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앞으로 수사나 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뭐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시듯이 이제 양심의 자유일 수 있고요. 네. 우리 보통 왜 드라마 보면 그 수사관이 수갑 채우면서 체포해 갈 때도 네. 고지를 하잖아요. 그 고지 중에 거부할 수 있고 불리한 증언 거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뭐 알아서 하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다 고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음.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불리한 것들은 내가 진술하지 않겠다. 나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뭐 당연히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인 것 같긴 한데 증인 선서 이걸 거부한다는 거는 사실대로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있어. 네. 그런데 거짓말은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답은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증인 선서 하더라도 별로 충돌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 안 하는 것 자체가 네.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형사 재판에서는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돼요. 뭐 심지어 거짓으로 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안 네.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형사 재판이 돼 있고 청문회 나왔는데 네. 이걸 하게 되면 네. 나 거짓말을 못 하잖아. 거짓말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뭔가 뭘 쓸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아예 선서를 안 해버리는 거지. 바로 요 지점 때문에 그럼 처벌받을 게 뭐 있다는 얘기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볼 때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 저거 네. 불이다. 네, 뒤에 불이다. 뭐가 있네. 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이미 여기 나오신 분들은 네. 대부분 다 거짓말이 드러나신 분들이에요.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왜냐면 경로한 적 있냐? 경로한 적 없다. 이거 녹취에서 사령관 녹취에서 나왔잖아요. 네. 녹취한 거를 들었고 그 내용을 후임들에게 전달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전화 통화 한 적 있냐? 네.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 통화한 사실 지금 다 줄줄이 까이고 있고 음.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을 한 전력이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이미 구린 상태에서 더 구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이제 그거를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내 법적 처벌 안 받아야 어쨌든 된다. 법적 처벌을 안 받는 쪽으로 자신을 최대한 그 방어를 해야 되니까. 아니 여기서 예를 들어 근데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한 거 자체로 나중에 법정에서 드러나더라도 위증죄로 추가 처벌은 받지 않겠다. 그런 맞나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여기 아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종섭 전 장관만 국한에서 보면 철저하게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접근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설사 그 과정에서 조금 연관이 있었더라도 이건 전혀 직권남용 등을 비롯한 그 뭐 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계속 이종섭 장관 측 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역시 이 오늘에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증언이나 대답들이 나중에 이제 뭐 사실관계가 꼬일 수도 있고 이제 왜곡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법원에서 또 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이종섭 당사자가 다 판단해서 대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법률 대리인이 그렇게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진술 거부를 여기서 하고 뭐 이거는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렵다. 증언 선서해놓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걸리니까 쓰고 가자. 계속 지금 법적으로 이걸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택한 것 그런 것 같다.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제일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될 혹은 뭐 의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볼 것 같은 뭐 주요 쟁점들이 어떤 거가 크게 있습니까? 서로 이제 그동안 말을 안 해왔던 서로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니까 이제 사실관계 대질이 있겠죠. 서로 말을 맞추는 거겠군요. 네,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맞다고 했다. 그걸 이제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볼 텐데 네. 이제 그 이첩 해오라고 그러니까 이첩된 조사 기록을 회수해오라고 지시한 게 정확히 누군가를 한 명씩 다 물어보면 네. 그 같은 데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드러날 테니까 직접 네.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박정훈 전 대령 측에서 주장해 왔던 건 임성근 누가 갑자기 휴가 조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발령 난 걸 다시 휴가로 네. 바꿨느냐 VIP 경로서를 들은 최윗선이 어디냐를 이제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 이슈들이 거의 다 있을 모여 것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은 위에서 했는데 그럼 그 윗사람한테 물어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가다 보면 네. 어디선가 막히거나 뭐 하는 게 근데 거의 있겠군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지금 모인 것 같지는 않고 네. 핵심적인 대통령실에 네. 관계자들 몇 명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이제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네. 대통령 경로하는 그 회의 자리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들, 네. 안보실이나 이런데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 경로서를 전해 들은 거 같고요. 네. 경로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하고는 떡도 조금 차이가 있기 아, 때문에. 네, 근데 네. 경로하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근데 경로서를 들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이 뭐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는 얼추 다 드러난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이 있다 그러면 지붕을 뜯은 거예요, 누가. 그리고 위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있구나를 인식한 사람들은 청문회에 나온 거죠.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은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직도 네, 전 비밀의 방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그 마지막 비밀의 방은 오늘 청문회에서 열릴 거냐? 근데 저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비밀의 방은 아주 그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네. 끝까지 저항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출석한 증인들은 대체로 출석 전에 야, 우리 요렇게 이제 가는 거야라고 뭐 입을 맞춘다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대략 그 사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 그러진 않았을 것 그거 같아요. 아닌가요? 네, 서로가 지금 왜냐면 각자 도생의 상태로 지금 간 상태고 네.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철저하게 그 입체적으로 자기 입장만 정리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각자의 변호사들과 상의한 예,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오늘 포착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법사위원회가 민주당 하고 만 다른 이제 여당 그렇죠. 의원들만 네. 지금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엄청 언론을 통해서 뻥카드 많이 치고 이 뭐 대단한 게 대단한 게 나올 것처럼 하는데 막상 멍석 깔아 주면 이상한 헛발질들이 나오곤 했었던 그 기억 때문에 네.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이 조각조각들을 엮어낼 있을지.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됐을까 네. 그런 의심도 이거는 쉬운 한편 하게 문제일 돼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삐끗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니, 나왔던 문제들이 있고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제 기억 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거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 그때 청문회 할 이모예요, 때 그 김모 코인 김모 의원께서 코인 의원이요. 이모야 이모? 이모? 네, 이모 얘기했던 거 등등 아. 그 밖에도 뭐 몇 건이 있는데요. 하여튼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과연 준비가 충분히 됐을까? 우리 하는 민주당에서 볼 의심도 때는 있어요. 어떤 분이 오늘 좀 라이징 스타로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일단은 그 뭐냐 스타요? 민주당 안에서 네, 보통 이제 네. 그 청문회 청문회에서 스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일단 지금 저 그 법사위원장님께서 잘 리드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분위기를 빡 잡아가면서 네. 확실하게 가고 있고 증인들 확실히 쫄게 만들고 네. 이제 그 긴장하는 상태에서 이제 발언을 하게 만들고 네. 하면은 저는 뭐 괜찮. 오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아, 있지 그래요? 않을까. 예. 제가 볼 평가가 때는-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들 이 스타는 여기 이 청문회 스타는 정청래 정청래. 위원장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선서하고 청문회 해야 돼요. 청문회 임할 때 네. 어떤 선수요? 아니, 증인만 선서하지 말고 네. 그 청문위원들도 선서를 하면서 해야지. 그럼 또 소추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중요한 권리인데 이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오전보다는 좀 오후 쪽에 뭔가 네.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증언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그 부분을 이제 파다 보면 뭔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더 괜찮나요? 아니면 오늘 정도면 충분히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니까 시간이 좀 충분한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여기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미스라고 봐요. 아마 의총했을 텐데 오전에 네. 안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들은 일관되게 하려고 하지만 그 스텝이 지금 꼬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이 증인들의 변호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림인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박정훈 대령이 사람들에 한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갇혀 있어요. 뭔가 거짓말 하려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네. 국민의힘 소속의 경제위원회 위원장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 편지까지 대통령한테 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인데 네.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스스로의 스텝이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후에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연출되지 않을까. 박정훈 대령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다른 박정훈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좀 이따 뭐 뒤에서 하니까. 네, 네. 속으로 초만 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도 꼬이고 있어요 지금. 자, 과연 전화를 궁금하네. 누가 굉장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수사 기록을 왜 회수하게 했는지 누가 또 그걸 시킨 건지 그 지시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해석하기 따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 이렇게 수사 기록한 게 맞아? 여기까지만 얘기했을 때 이걸 이제 지시로 회수하는 지시로 이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건 뭐 문제 제기인데 그 뒤에 이제 지시는 또 밑에 사람이 한 거라고 얘기할지 뭐 등등 이제 단어 하나하나의 뜻에서 또 뉘앙스가 있을 수 그쵸. 있겠죠. 그런데 네. 전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네. 이 사달이 왜 벌어졌는가? 네.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공군에서 이해람 중사 지금 실명 얘기해도 유명해진 사건이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선택한 그 과정이 어찌됐건 사원 관련 추문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가족들부터 해서 관련자가 굉장히 분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수사를 해라. 저희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네. 제가 최고위회에서 이거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권 여당이니까 이거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 네. 유가족의 이 심정을 생각하면 여당 야당 우리가 분리한다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공군에게도 기회를 주고 국방부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결국 은폐되고 나중에 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여야가 같이 누구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얘네들은 폐쇄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외부기관에 맡겨가지고 더 이상 국방부는 다 손떼자. 왜냐면 그동안 윗선에서 손떼가지고 얘 빼주고 쟤 빼주고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군사법원법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여당 야당 같이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건데 이 건에 지금 대통령이 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이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내가 결재권자니까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군사법원법 취지, 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다시 한번 네. 국민들께서도 상기시켜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국방부 뭐 이렇게 통화했다는 거, 국방비서관하고 대통령이 통화하고 국방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
그러니까 장관 보좌관하고 통화하고 유재은 이 법무비서관이 누구야? 그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하고 경찰청, 통화합니다. 네. 이게 시간 순서대로 통화 기록이 쫙쫙쫙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 상황 속에서 우리 이미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다 나온 거다 이미. 예. 아주 뭐 의원들의 무슨 역량, 능력 이런 것이 크게 필요한 사건도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아주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만 여기서 뭐 확인하면. 이모 고모와 같은 그런 실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장관 청문회는 뭐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었겠어요. 한국 3M? 맞아. 자, 하여튼 청문회 관련해서 네. 계속 나오는 소식들 혹시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네. 뭐 굳이 그 실시간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을 수도 네, 있겠습니다. 청문회는 또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그렇죠. 한 번에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축구 같은 경우도 뭐 90분 이렇게 다 계속 보고 있자면 골 나올 때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쇼츠가 유행이니까 예. 59초로 그냥 딱.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네. 그 북한과 러시아의 이제 군사 협력이 아주 눈에 띄게 지금 강화된 상태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방송했던 시점과 그 이유는 좀 달랐던 게 왜냐면 조약 협정문이 나왔으니까 나온 뒤 정부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처음에는 뭐 이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었는데 협정문이 공개된 뒤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서로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요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응까지도 조금 뭐 세네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거 정도는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푸틴 반응이 나온 거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한국의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네. 러시아가 한국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릴 것이다.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러시아는 뭐 경제적으로는 거의 이제 끊어져 있는 상태고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뭐 북한 쪽에 더 군사적인 뭔가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건가? 여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아니 근데 그 어제 그 조약이 다 공개가 안 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높은 수준 군사 동맹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정부의 해석이었어요. 그 당시 시점에는. 근데 이제 조약이 공개되면서 어쨌든 두 국가 중 한 국가라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침략을 하게 되면 네, 그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북러 동맹이 굉장히 공고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 유사시라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유사시 우리가 뭐 남북의 교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발적으로 뭐 미국에서 뭐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뿐 아니라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도 북한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모든 관계가 그럼 되게 그 한반도를 비롯한 전체를 다 위협하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긴장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네네. 네. 이 근데 정도- 우리한테는 네. 한미 동맹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있죠. 그걸로 이렇게 방어가 이게 안 거의 되는 그럼 수준? 신냉전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정부가 이 정도까지라는 거는 예측을 못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 대목인 것 같고 왜냐면 하루 아침에 이 협정이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네.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 안보 프로그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형태로 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NSC 바로 NSC 열렸는데 열렸어요. 네. NSC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무기 지원하는 이 문제를 국방부 장관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발표합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뭐 얘기는 했겠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같이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은 보고 정도를 받는 정도의 수준인다? 그럼 저는 이게 대통령이 지금 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가?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작년 5월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 쐈잖아요. 네. 그때도 NSC 열렸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참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일에 자꾸 이게 불참을 하시는 것인지 네. 저는 의아해요. 아니 이거를 정쟁의 소재로 삼을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살상무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칩시다. 그럼 또 야당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그것까지 나서서 해서 왜 왜 갈등을 부추기냐? 갈등을 그런 일으키고 부담을. 전쟁하자는 거냐 준비돼 있었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 네. 동해 유정 관련해서도 그걸 왜 대통령이 발표하냐? 하면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이건 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죠. 푸틴처럼 나와서 니네 그러면 우리가 니네가 불편할 걸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안보 문제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한 면밀한 네.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렴 NSC를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참석을 안 했다 그러겠습니까? 다 고려가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요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혹은 이제 갈등 상황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할 얘기를 하는 거다 정도로 판단을 우리 정부가 했다는 말씀이신 저는 그렇게 거죠?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살상무기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가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네. 많은 방법을 써왔잖아요. 네. 그 이유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 검토하겠다라고 나온 것은 한 발 나간 겁니다. 근데 그 한 발이 굉장히 큰 한 발이에요. 네. 근데 이걸 대통령이 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참석한 NSC에서 결정을 해서 장관이 발표를 했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갔어도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나왔어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회의 참석 안 한 회의에서 것과 네. 발표 안 한 것 두 가지를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결정 과정에서 뒤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결정이라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이 나온 거지. 이걸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서면 그는 아니 그 결정에 지금 대통령이 참석 안 한 것을 껴맞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본질이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러 이 그 협정이 발표됐을 때 대응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그동안의 공식 입장이었고 사실 작년에 그 이를테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도청 문건이 한번 발표가 됐었잖아요. 발표? 도청 문건이 드러났잖아요. 예, 용산 공개가 대통령실 됐죠. 도청 문건이 예. 공개. 거기에 우리가 155mm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인상적으로 그걸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김성환 안보실장이랑 그걸 주고 받는 걸 가지고 계속 서로 이제 입씨름이 있었다는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 있었고. 근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이건 지금 공식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큰 그러니까 뭐랄까 이건 어쨌든 조금 더 위협을 고조할 수 있는 발표이고 결정인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러면 적절한 대응인 거예요? 이런 자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상태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이랬냐? 지금 전제를 들어보면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북러가 동맹 수준으로 네. 준 네. 군사 동맹으로 네,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군사 동맹이에요. 네. 인계철선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네.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럼 뭘 아니, 그거 안 합니까? 예를 그건 들면 이런 거죠. 아니잖아요.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서 여기서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한다거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거는 좀 그게 다른 왜 차원의 그러겠어요? 문제잖아요. 그럼 왜 이걸 할까요? 러시아가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러시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네. 북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방법론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저는 오히려 중국을 이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고 중국도 북한하고도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미 북중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전선을 딱 그어놨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그러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이걸 하면서 그동안에 줄타기 외교했던 것을 완전히 선택하는 외교로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 카드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걸 우려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국제 정세죠. 근데 선택이 그 선택에 의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안보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이 불안함 속에서도 어떠한 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다 한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지금 논점을 약간 흐리면서 중국까지 끌어들이면 이게 너무 사안이 복잡해지잖아요. 지금 요 사안만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더 센 카드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걸 대통령의 입으로 이 메시지를 방출을 한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최후의 그런 카드는 이제 남겨놓고. 넣어두면서 네.
이렇게 때리고 러시아의 반응을 보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NSC 회의 참석 여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계속 뭐 일이 터졌는데 왜 그 회의 참여했냐 안 했냐 네. 이 얘기는 뭐 많이 당시 우리 얘기했죠. 야당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네, 거기 네, 때문에 이거 갖고 그렇게 길게 논쟁을 할 근데 거는 이제 아니다. 우리 저 최은경 싶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대응을 하긴 해야죠. 네. 어떤 메시지를 내야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오로지 우리만 부담되는 그런 메시지라면 우리에게 너무 이건 100% 대한민국의 그 리스크가 전이되는 그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 혹은 뭐 한미 훈련을 연합 훈련을 더욱더 강화해서 뭐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도 뭔가 좀 받는 부담이 있지만 미국과 좀 나누는 거가 될 테니까 그래도 좀 우리의 위험이 조금은 낮아질 텐데 너무 이 뭐 우리가 살상 무기에 준하는 그런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걸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그 리스크를 전체 다 우리가 받고 가는 거니까 그건 너무 좀 우리한테 손해 아니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네. 미국도 우크라이나전에 간접적으로 참전하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한미동맹 강화한다는 얘기가 맨날 뭐 훈련하고 동해에서 뭐 항공모함 몇 척이 오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동맹이 강화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네. 이거라고 봐요. 아까 뭐 도청 얘기하셨지만 도청은 빼고 150mm, 155mm 포탄을 미국에 지원하냐 마느냐 여부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말씀하신 뜻의 한미동맹 강화에 전혀 다르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전쟁에 마치 직접 뛰어드는 것 같은 그죠, 완전히 빨려 느낌이 들어가는 들어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냥 네.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도 안 가는데 뭘 빨려들어요. 아니 무기를 완전 지원을 무기가 하는 걸 가는데. 그동안은 그럼 부인해온 이유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게 위험성이 있다. 아니, 러시아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이건 인계철선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미국 네, 저 네. 북한하고 러시아는요 도로도 없어요. 철길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상황이 그렇게 변한다. 북이 매달렸겠지만 북이 러시아한테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고 네. 북이 러시아한테 무기 엄청 주면서 막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실험도 막 하면서 전장에서 실험까지 해버리잖아요.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맨날 똑같이 우리 한미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철통같이 지킨다. 이 얘기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제- 수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중국 써보자고요. 아니, 미국 중국을. 쓰세요. 중국을 우리의 동맹으로 쓰자고. 중국도 미국을 잘 아니 씁시다. 동맹이 아니라 아니, 뭐 하시는 미국도- 분이야? 미국 잘 써야 써야지. 되고 네. 중국도 활용할 수 네. 있다니까요. 네. 제가요 이게 그냥 여담인데 제가 세계 여행을 2년 반 했잖아요. 네. 러시아를 그러세요?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네.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러시아로. 그러니까 네. 러시아들은 이게 불편한 거야. 중국이 계속 들어오는 게. 네. 예,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한국에다 계속 요청을 해. 네. 중국 애들을 니네가 자본과 기술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견제 좀 해달라 러시아에서. 그리고 실제 러시아에서 몇 년 전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중국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해. 원래 안 가르쳤거든요.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러시아도 중국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상상 속에서 북중러가 한 팀이야. 이렇게 딱 해놓고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쓸 수 없는 카드로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국가 간의 관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 러시아랑 이렇게까지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굉장히 불편할 네,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중국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걸 대놓고 야, 그럼 우리랑 손잡자. 이렇게 대놓고 하자니요. 그럼 미국은 아니, 손잡자라는 미국 생각은 얘기는 어떻게 아니죠. 해요? 손잡자는 미국은 건 어떻게 하냐고 아니고. 그러면. 그때는 미국을 잃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선택의 하는 문제가 거예요. 아니고 영리하게 하자는 얘기인데. 되게 영리해요. 네, 우리가 중국을 손잡자 이게 아니고요.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너네 가만히 있을 거야? 손잡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 중국이 알아서 그게 움직이고 아니죠. 있잖아요. 네. 불편해 한다니까요. 두 분이 이렇게 마주보게 앉히길 잘했네. 아 장관님 오늘 좀 너무 쉬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아니, 저는 근데 이제- 모르는 제 입장에서 이걸 보면 네. 저도 몰라요. 푸틴이 모르는데. 또 세게 했다가 네. 약간 맞을 한 발 수도 빼는 모습도 보여요. 아. 그렇고 뭐 네.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한국 뭐 지도부가 우려할 일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뭐 외교 레토릭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거기다가 살상무기 지원 이렇게 간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뭐 강아지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 아니, 때문에 러시아나 북한이 하여튼 강아지가 될 대통령이 리가 안 없어요. 나서신 거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실제로 러시아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아니면 우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뭐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좀 어쨌든 푸틴이라는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진 또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에게는 꽤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 네. 이 뉴스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한숨 뉴스입니까? 네, 아니 전 이게 참 난감한데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을 권익위가 뭐 사실상 일방적으로 종결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전 네. 권익위원들 이야기도 그 이후로 권익위 홈페이지에 항의성 질문이 대거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전통 엿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300만 원짜리 뭐 아니면 공직자의 배우자의 30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의 지금 질문이 뭐 며칠째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우리가 뉴스를 다루지 않았을 텐데 네. 권익위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라는 진짜요? 취지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군사보안법 취지도 무시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게 국민권익위의 탄생과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법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의 법 취지를 완전히 또 무시를 해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런 답변을 왜 달았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저는 바이든 날리면 때도 대통령의 발언을 이게 옳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 속으로 갔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도 김건희 여사가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틀리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권익위가 이거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근데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게 자업자득인데 네. 그런 결론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나요?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일관된 없는 거죠. 일관된 근데 답변을 이쯤 되면 이제 권익위도 되게 존립이 위태로운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4년 전에 같은 질문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2020년에 공무원 남성과 몇 달 전에 결혼했다라는 여성이 남편과는 직무 관련이 전혀 없는 자신의 대학 친구들에게 1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받아도 되는지 남편이 공직자니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럼 가방을 120만 원짜리 받아도 되는가? 근데 권익위가 여기서는 어쨌든 그 청탁금지법 8조 사항을 얘기하면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해서 뭐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는 직무가 관련 직무 관련돼 관련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일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처음에 답변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직무 관련이 없으면을 더 강조해서 이제 상관없다라고 배치되는 말은 아니죠. 이거를 마치 입장을 권익위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MBC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잘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앞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네. 그럴 수 있다. 여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는 직무 아니니까. 관련, 네, 다만 네. 방점을 어디에 뒀느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고발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논리 때문에 네. 이런 답글을 달 수밖에 없었다. 네. 저는 이게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면 감사원에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이거 다 감사 대상이 될 거고 나중에 다 수사 대상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병대원 건도 대통령의 경로 이거를 이제 대통령 경로가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아니면 그 비밀의 방에 있는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이걸로 시작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 됐건 간에 그거를 하다가 지금 12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감사원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거를 지금 막아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기본적 철학과 가치를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는 이 상황이 되는 거여서 이런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뭐 여러 사람이 또 수사선상에 네. 올라갈 수 있다. 아니 근데 그 직무 관련성을 자꾸 이렇게 따지면 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없는 분야가 어디예요? 특히 인사청탁까지 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랬는데. 남편이 대통령이면 그건 일방적 주장이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목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한 일방적인 네, 주장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전화까지 그 목사한테 전화까지 해서 서초동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이거 빼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 대통령이 남편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처벌을 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었냐를 이제 입증을 이제 검찰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를
대통령의 영부인이면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생각이 좀 들긴 이게 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 명품백이 지금 네. 기록물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기록물로 들어가 있냐라고 하니까 준 사람이 외국인이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주신 분이 목사 그분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변령해서 얘기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다른 나라의 장관이나 네, 뭐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상, 그- 정상. 정상들 이런 사람들한테 받은 걸 얘기하는 여권 거지. 봐야죠. 여권 봐서 외국인이 네. 외국인인 네, 거지. 그런데 외국인이냐? 그러면은 외국인을 통해서 로비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거죠. 주거 침입한 사람이야. 네. 주거 침입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네, 초과삼간을 외국인의 다 주거지. 태우고 있는 거 지금 모든 건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저희 전당대 안 궁금하세요? 아, 궁금합니다. 아니, 전당대회로 저는 진짜 넘어갈까요? 한 분 때문에 이 전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곤혹스러워야 된다는 수사 이, 대상 될 거야 이 다. 현실이 참. 아이, 진짜 뭐 예. 전당대회 갑시다. 네. 그러니까 네. 예. 너무 다- 궁금해 나는. 네, 다들 너무 이해하실 것 저도 같고요. 궁금합니다. 네, 네. 궁금한 거 전당대회 네. 원희룡 출마. 아 이거 아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나경원 의원이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급 선언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월요일이었나? 아무튼 제가 똑같이 뭐 친윤 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하시길래 원희룡 어때요? 이랬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누가요? 국민의 그러니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원희룡 장관이 아, 맞아요. 나오겠냐 이제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갑자기 아니, 19 그게 누구냐가 중요하죠. 핵심 그 교통을 하는 분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냐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누가 그런 반응을 했냐가 중요하지. 아무나 붙잡고 그랬다는 거는 근거가 안 되죠. 아, 누굽니까? 그 나중에 그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 아 우리 최 기자 괴롭히지 마세요. 네. 아니, 그 얘기는 네. 저희도 방송에서 네. 그 누구 나오냐 그래갖고 뭐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유승민, 뭐 나경원, 뭐 윤상현 뭐 등등 있으셨잖아요. 근데 네. 윤상현 의원이 어차피 이제 나오셨고 그래서 저도 여쭤봤어요. 네, 그- 여기서 방송에서 여쭤봤어요. 네, 국민의힘 방송에서 면박 저 나가고 계신 분한테 원희룡 전 장관은 에이, 아이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넌 아직도 감이 그렇게 안 네. 생기니 이런 야, 반응이었어요. 하자마자 저 외국도 보내고 원희룡 장관은 아니지. 당내에서 무슨 입지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근데 저는 그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싫으신가 네. 그러셨는데 네. 그건 그 이유 그건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고 네.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뭐 친윤 비윤 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짓는 걸 굉장히 거부했잖아요. 네. 특히 친윤 이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네, 거를 네.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뭐 용산 믿을 수가 쪽에서는 없다, 이런 거였나요? 믿을 수가 없다. 어느 분이 박성민 평론가인가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여당 대표로 보통 대통령실에서는 믿을 수 있나? 네. 그다음에 그 당선될래나? 아. 그런데 믿을 수 있으면 당선되기가 힘들고 아. 당선이 될 사람이면 믿을 수 없고 뭐 그런 나경원 딜레마예요. 의원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안 되든 둘 다 안 둘 다 되죠. 조금 물음표는 붙어 있을 것 될지도 잘 같아요. 모르겠고 네.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거의 포석을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인 네. 연찬에 가가지고 네. 그때 이제 당선자들이 이제 원내에서 기획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술은 절대 안 되고 네. 국민들께 좀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갑자기 막 이거 하고 맥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돌리세요. 이거 해가지고 했잖아요. 한 컵씩 마셨어. 네. 근데 한 컵. 그때 저는 일종의 모종의 이제 시그널이 있었다고 보고 네. 원희룡 장관의 등장은 그때 벌써 시그널이 있는 저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똘똘 뭉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딱 뭉치자는 얘기는 네. 오래전부터 공동 계속 운명 그래서 잖아요. 이번 여당에 관해서는 똘똘 뭉치게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필요성이 딱 이미 염두를 해두고 있었던 것이고 원팀이 되자 원희룡. 네, 그래서 원희룡의 등장은 저는 고급집니다. 저는 육모방망이의 등장, 아. 육모방망이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아.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네, 움직이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왜? 아니 제가 죄송해요. 예, 예. 내용을 전혀 말씀 안 드리고 급 들어갔는데 아, 네네. 지금 이제 확실하게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은 윤상현 의원 음.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 출마에 23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조만간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됐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출마하겠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기 전날인 19일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기사로 확인된 거는 대통령과 이제 원희룡 장관이 만났다. 아. 그러니까 그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왜냐면 그 이후에 바로 출마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만난 게 용산에서 먼저 초대를 했나요? 원 장관이 보고를 불렀- 그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아, 그래서 보고 이제 드리는 출장 과정에. 내용에 아, 보고를 하는 차원으로 용산에 들어갔고 이제 거기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아는 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네, 나경원 의원도 네. 출마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날 음. 같은 장소에 국회 소통관 네. 1시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이렇게 연달아 1시간 간격으로 그래요? 출마 이걸 선언하기로 잡아냈어요. 했습니다. 잡혀 있구나. 아, 이번 일요일에 네.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아마 원희룡 카드가 뭐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는지 나경원 의원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개헌 발언 관련돼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임기 단축을 네, 포함할 임기 수 단축을 있다는.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저쪽에서 좀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언론 주소 그건 또 아니다. 담았잖아. 언론 주소 담았잖아. 네, 그러니까 언론 또 주소 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이 나경원 의원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때는 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소신을 바로바로 굽히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컨트롤이 가능한 당 대표. 이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말 잘 들을 사람. 네, 근데 지금 개헌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계속 불편하게 하고 이러다가 또다시 국민의 상식으로 또 판단하는 당대표로 혹시라도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해병대원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정도의 어떤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여당 대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거든요. 불편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확실한 인물이 있었다. 엘살바도르 딱 갔다 왔는데 여기가 있었네. 아. 이 사람은 아차 양평 때 싶었군요. 양평 네. 고속도로권 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골대를 막 옮겨주셨던 분이잖아요. 대통령이 관중석으로 볼을 차는데 골대를 막 힘들게 막 다 옮겨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되신 분. 그러니까 충성심이 그럼 있는 원 장관이 분. 참전함으로 해서 가장 곤혹스러워진 후보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그래요.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건 구조적으로는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선거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1대1 구도라면 그냥 과반이 바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3자 구도 되면서 결선까지 가게 되고 만약에 결선만 2등으로 잘 통과하게 되면 오히려 한 번쯤 해볼 만한 결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네. 원 장관님하고 나경원 의원하고의 색채가 네. 완전히 다를 때, 그러니까 3인 3색일 때는 그게 맞죠. 네. 천하 3분지게 이렇게 네. 하면서. 근데 지금 마치 선수 교체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심이 어딨냐가 이제 나에서 원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도 그런 해석을 하시고 계신 거죠. 두 분이 열띠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저는 네. 그냥 보고 나 의원이 있었는데. 상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곤혹스러운 사람은 나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질문이 한동훈 위원장에 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원장관의 참전을 해서 그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라고 지금 답을 하시는 거는 바로 제 말을 네. 그대로 증명을 하시는 거다. 그럼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뭐가요? 당 대표로. 당선 당선 가능성이. 아니 그거야 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은 네. 입장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이 한 뭐 하루 이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원희룡 전 장관은 당내에서 인기가 좀 있습니까? 네. 아니 당내에서 어쨌든 당내에서 인기가 있을 거 있느냐? 아니에요? 그 바로 그 당내 누구요? 아니 그 당원들이 됐든 아니면 뭐 당의 의원들이 됐든 아니면 그렇게 뭐 말씀하시면 그래도 저희 당에서 정치하신 지가 2000년부터 네. 정치를 20년, 하신 25년 분이니까 됐네. 삼선을 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도 4위를 하셨고 네. 했으니까 다만 이제 당내 기반 면에서 보면 제가 그거는 좀 수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선 경선 때 4등을 하셨지만 당심 3% 민심 3%였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원희룡 전 장관은 네. 그 오래 정치하신 거에 비하면 당내 기반이나 네. 소위 말하는 원심, 국회의원들의 마음, 당심 네. 민심과 달리 의원들의 원심은 마음. 거의 그 없다. 왜 그렇게 없어요? 왜? 왜 이렇게 없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소장 개혁파 그래서 네. 남원정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대중적인 지지도나 인기는 그 인기는 있었는데. 많이
있었지만 당내에서는 이게 당의 그 당론하고는 늘 이제 좀 엇나가는 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그 원심을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았죠.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원희룡 장관이 그러지 네.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나오게 될 경우 전 기자분들이 좀 질문을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정치 보복이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사람을 정해서 1년 12달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변을 끌어냅니다. 네. 근데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질문했으면 좋겠고, 물론 최혜병 뭐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내가 친윤이야, 내가 골대 제일 잘 옮기는 사람이야, 대통령은 어디다 슛을 차도 돼, 나는 거기다 골대를 옮겨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정도의 선언을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해병대 건을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다 순리대로 될 거다, 그다음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다 이런 식일 겁니다. 용산 별로- 입장과 똑같을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질문을 좀 뭐 하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양심에서 얘기 마음의 소리를 할 수도 오늘 있지 않을까요? 뭐 날라다니십니다. 제 출연료 가져가세요. 그럴 말씀이 없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출마할 때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한 입장을 낼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예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정리된 입장을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톤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나온 게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얘기하겠다는 하겠다? 뜻이에요. 그런 취지인 그게 거예요? 이제 선언문 안에 최상병 특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뭐 걸 이렇게는 선언문 안에 아니라는 넣지는 얘기예요. 않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그렇지. 예, 근데 그 거기서 의미였어요. 답변이라는 게 약간 전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뭐 일단 독소 조항을 빼서 다시 협상을 하자거나 아니면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이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그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는 건가요? 아 내용에 대해서 네. 그건 제가 모르죠. 그런 메시지는 본인이 작성을 해요. 네, 한동훈 위원장 그것도 비대위원장 알아보시죠. 때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랑 뭐 연이 좀 없습니까? 제가요? 네. 비대위 때 제가 대변인이었죠. 비대위 대변인. 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도 근데 저 용산에 전화했다면서요. 다 나간다고. 모든 후보가 지금 다 전화를 했고 자꾸 3파전 얘기하시는데 이러다가 윤석열 의원한테 전화 와요, 여러분. 4파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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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 재밌었던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정광재 대변인이 그렇게 브리핑하는데 이번엔 잘할 수 있다. 잘해서 우리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거 포인트 하나. 두 번째. 이번에도 이조 심판론이 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이철규 조정훈 심판론이. 그러니까 이철규 조정훈 이조 심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 네. 그건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엄청 복귀하고 반성하고 네. 이거는 그랬겠죠. 내가 이랬어야 됐구나 저랬어야 됐구나 앞으로는 이러겠다 뭐 이렇게 많이 그럼. 정리를 하신 모양이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총선 패배 패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오는 게 맞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야구로 치면 자책점 없는 패전 투수라고 생각해요. 야구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게임에서는 내가 맞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어차피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친윤을 딱 됐잖아요. 누가 봐도 딱 친윤 딱 치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가운데 애매한 게 나경원 의원이었고 윤상현 의원도 좀 약간 반윤 프레임 쪽에 있는 거고, 근데 한동훈이 딱 그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지점에서의 반응이라면 저는 확실하게 반윤을 표방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민심을 확 얻어야지만 가능해요. 이거를 이미 이준석 대표가 했었잖아요. 그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선판에서 결국 집도 단 2번씩 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민심 쪽으로 끌어오게 변화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승리를 이끄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기와 각오를 가지고 대통령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네. 이번 판은 다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대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어서 그걸 그걸 안할 기대하기는 거면 왜 나오나. 어렵다고 참. 봅니다. 이제 구도 얘기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안 네. 하셨는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네. 불출마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도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 두 분의 불출마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좀 유리한 구도다. 요건 좀 짚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놀라운 뉴스가 하나 또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용산에서 말이죠. 아. 대통령실에서
모든 출마한 후보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다. 그게 뭐 하나만 하니. 근심이 어디에 속보입니다. 쏠리지 속보 않고 여러분. 아 그럼 발표를 했어요? 그런 네.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를 깜짝이야. 갑자기 신뢰가 가는데요. 막 네, 너무 신뢰가 아, 되는데 저는 그동안. 4명을 다 불러서 한 자리에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그거에게도 정도로 깜짝 놀랐네. 식사를 나는. 가지고 나 치우치지 그런 줄 않고 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밥을 드시면서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동안은. 아. 네. 행동을 믿을까요, 말을 믿을까요? 네.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나만. 하나만 더 갈까요? 네. 네.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제 이 대표 위중조사 재판의 증거인 녹음 파일을 그 아까 얘기하신 박정훈 의원이 재생을 했잖아요. 아, 또 다른 박정훈. 이제 나오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나와. 그 박정훈 의원을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수사 지휘한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맨날 똑같잖아요 민주당은 맨날 탄핵하고 막 찝어내는 검사들은 다 아니 본인들 근데 난 이번은 관련한- 틀린 것 같아. 이게 연임시키면서 당원 당규 막 개정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나는 그 지금 이재명 버전의 유신 체제 구축이라고 그렇죠. 유신까지 보고요. 갑니까? 거기에 지금 뭐 검사 탄핵, 심지어는 판사 탄핵 네. 얘기도 나오고 네. 당론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에는 뭐 다음 공천권에 이런 걸 보면 꼭 그 유신 체제 긴급 조치 1호, 2호, 3호 이런 거 발표하는 것 같은 기시감이 있어요. 그 50년도 전이라 아마 모르실 거예요. 긴급조치 뭐 위수령 이런 거 이제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 네. 그런데 엄혹한 시절이었어요.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그 운동권 출신들이 바로 그 시절에 유신 체제 타파를 위해서 자기 앞세대죠. 모든 거를 걸고 그 막 그러지 70년대 않았어? 학번이니까 그분들은 은퇴하셨고 그 뒤에 이제 전두환 시절이잖아요. 지금 계신 분들은 네. 예, 이제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엄혹한 시절이 있었다. 그 유신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자랐던 친구들이겠죠. 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름 유신인 친구도 되게 많았고, 예 그리고 진짜요? 또 약국 이름도 유신 약국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아, 그게 아, 그거예요? 그 당시에 아, 연결이 되는 70년대 초 중반쯤에 김유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 가진 아.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거를 친구요? 이제 그 유신을 보고 이름을 네. 그렇게 짓진 않았겠죠, 설마. 아니 저희 형이 이제 72년생인데 네. 그때 유신이 형이 많았어요. 아. 전 71년생인데 제 주변엔 아, 유신이가 그래요? 없는데. 유신 약국 못 보셨어요? 아니 뭐 있겠죠 있을 그렇다고 그거 10월 유신이라고 그걸 했겠어요. 아니, 굉장히 너무한다 중요한 진짜. 이야기를 정말 아니, 하고 형이 저보다도 어린데 뭘 그런 얘기를 해. 네, 그런 게 하여튼 70년대 네. 초반에 분위기가 좀 일단 있었다는 족보를 한번 말씀이고요. 보죠. 네. 그 이재명 대표 연임을 출마 선언을 할 텐데 혼자 나옵니까 아니면은 카운터 파트너가 있습니까? 대동 네. 할 거냐? 저는 그냥 혼자 깔끔하게 하시는 게 아, 그러니까 가장 단독 좋지 않을까? 출마하고 네. 단독 당선 됩니까? 그럼 추대지 찬반 뭐 추대지. 말은 누가 또 다른 예, 사람이 예, 나올 예. 거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찌 됐건 뭐 당심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폭정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민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고 막 4분 오열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지점에서 비판 받을 지점도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이재명 대표의 명분이 되어주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 명분에서 어쨌든 밀려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은 당연히 여기서 사분오열되고 당연히 국민들의 불행은 더 심화될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지점에서 이제 필요성이 아니, 있다는 저희는 거죠. 그걸 네. 바라지 않아요.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아, 민주당에서 그런 민주당이 지금 유신 체제인데 무슨 네, 그러면 최소한 몇 잘하고 년은 잘하고 가겠죠. 있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아니 과거 저도 바라지 이제 않아요. 젊지만 저도 20년 됐거든요. 민주당이 들어온 지. 네. 오. 근데 와. 그동안 제가 분열의 역사를 너무나 저도 많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러지? 열린우리당 때 들어와가지고 네. 어떻게 이렇게 6개월마다 당대표가 바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물론 여당이었던 시절이기도 있고 야당 때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개파 갈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도대체 매일 탈당을 생각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단 아,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왜 정치를 하나 이런. 그때 탈당을 했어야죠. 지금은 완전히 미안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진짜로. 그랬다 해도 그래서 이재명 유신 체제를 만듭니까?
이 유신 체제라고 그런 분열의 장관님 너무 그런 맞는 분열의 말씀이세요. 역사 때문에 유신 체제를 선호한다. 아, 그건 정말 실망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지금 뭐 이인영 의원이나 사실은 전재수 의원 이런 분들도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 대표를? 네, 그건 이제 가봐야 알 일이다. 네. 당 대표. 네, 당 대표 지금 아까 이렇게 저는 기자회견장에 옆에 같이 서실 사람 없냐 아니야, 그 질문으로 이해를 같이 설 사람은 했었는데 너무 많을 것 같고 그거는 네. 뭐 궁금하지 않아요. 누군지 알겠어요. 카운터 파트라고 왜냐면-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네네. 누가 있냐 이제 네. 그런 이야기였는데 네네. 아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거인가요? 예. 혹시 재작- 아무도 안 나오면 이동학 최고라도 나가요. 저는 재작년 때 했었거든요. 8명의 당대표 후보가 나왔을 때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미 그래요? 돈 많이 썼습니다. 네, 그때 뭐 아, 상당히 그래요? 많은 뭐 출혈을 몰랐네. 네, 지금 벌어야 되는 했고, 시기. 전 예선에서 모아야 탈락했는데 되는 제가 2050년의 미래를 지금 끌어당겨서 그때 당시 맞을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하자. 2050년? 네. 왜냐면 지금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초고령화, 80인데. 초고령화 뭐 이런 거 지금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리고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뭐 네. 아, 그때 참았다가 지금 나오고. 근데 박용진 전 의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맞아, 내가 그 얘기하려고 이재명 그랬어. 대표의 카운터 파트가 될 만한 상대방이 있을까? 감히 유신 체제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힘은 어쨌든 다양성인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된다? 네. 그러면 그 모양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대권으로 가는데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있는 대표가 그거는 모양 모양 보는 생각하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 생각하는 사람이면 아니, 이렇게까지 저는 오지도 용기 않아요. 있는 네, 민주당의 그래요. 네. 주자 다른 주자가 저랑 분명히 정신 있을 같이 거라고 해요. 제가 생각합니다. 얘기해 드릴게. 이동학 최가 모르시네.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아까 그러면 날라다니시더니 네. 네. 민주당에서 20년이 아니고 한 40년쯤 네. 계셨던 한 분을 이제 곧 모시고 네. 그분께 한번 민주당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유인태 와. 전 국회 사무총장님 모시고 제가 엄청 과연 좋아하는 민주당은 잘 가고 있는지 그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